안녕하세요. 삼국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국지연의 속전설, 유비 곁을 지킨 다섯 장수, 오호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삼국시대 천하가 셋으로 갈라지고 수많은 영웅이 별처럼 쏟아져 나왔던 혼란의 시기. 그 속에서 의와 인덕으로 사람을 모은 유비 곁에는 충성과 용기를 지닌 다섯 장수가 있었습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후세의 오호 장군이라 불리며 영원한 전설로 남은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과 찬란한 빛을 동시에 지닌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으뜸일까요? 또 이들은 실제 역사에 존재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나관 중의 북끝에서 태어난 영웅일 뿐일까요?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봅시다. 1. 관우. 보름달 아래의 무성을 광활한 삼국의 하늘 아래 전장의 먼지가 자욱하고 말발굽 소리가 천산만하게 메아리칠 때 폭풍우 속에서도 산처럼 우뚝 선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운장관우. 후세가 그를 무성이라 칭송하며 충의의 상징이자 영웅의 기계, 그리고 인간적인 결점마저 간직한 불멸의 인물로 추앙하였다. 나관 중의 삼국지연회에서 그는 유비 휘하 오호 장군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이자 적이 두려워하고 아군이 경외한 절세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관우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이 그의 이름을 천년을 넘어 불멸의 전설로 만들었는가? 이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며 영광과 비극, 그리고 깊은 교훈을 함께 마주할 것이다. 관우는 오늘날 중국 산서성 운성에서 태어났다. 정확한 출생연도는 알 수 없으나 220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삼국지연에는 그를 구청약 2m에 달하는 거구로 묘사하며 마치 푸른 숲속에서 우뚝 선 소나무와 같았다. 붉게 상기된 얼굴, 초승달처럼 휘어진 눈썹, 별빛 같은 봉안, 그리고 다섯 가닥으로 흩날리는 용수염은 위엄과 신비를 동시에 자아냈다. 민간에서는 흔히 그를 정면관공, 체면관공이라 불렀고 그 형상은 세대를 넘어 의기와 용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손에는 청룡 언얼도 무게 40kg에 달한다고 전해지는 신병이 들려 있었다. 산 깊은 곳에서 단련한 강철로 만들어 바람조차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붉은 불꽃 같은 신마 적토마에 올라탄 관우는 마치 신화 속 전신처럼 나타났다. 나관중은 이렇게 묘사한다. 얼굴은 번개처럼 붉고 눈은 봉황처럼 빛나며 용수염 5줄기가 휘날리니 장엄한 모습으로 신마를 타고 돌을 쥔 채 위풍당당하다. 그러나 그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충의와 기계였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의를 으뜸으로 삼는다. 관우는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유비,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유비가 무일푼의 떠돌이였을 때에도 그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곁을 지켰다. 조조가 황금과 관직을 내세워 그를 끌어들이려 했을 때조차 그는 굽히지 않았다. 내 몸은 부서져도 유비와의 의리는 변치 않는다. 라며 다섯 관문을 돌파하고 6장수를 베어 넘어가 다시 유비에게 돌아간 일화는 지금까지도 의리의 대명사로 전해진다. 훗날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관우를 전군의 선봉인 전장군 젠장군에 임명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유비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민간에서는 관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무성으로 추앙하여 공자와 나란히 모셨고 붉은 얼굴과 청룡 언얼도를 든 그의 상장을 곳곳에 세워 의리와 용기의 상징으로 삼았다. 관우는 단지 충의로만 빛난 것이 아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전공 또한 적들을 떨게 했다. 삼국지연에는 조조를 절간, 제갈량을 절제, 그리고 관우를 절해제그로 꼽았다. 그는 일당만 이덕만 홀로 만명을 감당한다는 별칭을 얻었으며 청룡 언얼도로 알량, 문추, 방덕 등 수많은 명장을 배웠다. 특히 백마 전투에서 알량을 단칼에 베어 조조군을 공포에 몰아넣은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형주를 지키며 조조 손권 연합군에 맞섰고 화타가 독화살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팔을 절개해 뼈를 깎을 때에도 태연히 장기를 두었다는 일화는 그의 초인적인 기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역시 완벽한 신은 아니었다. 장자는 인간의 큰 재앙은 자만에서 비롯된다. 라 했다. 관우는 바로 그 교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절세의 영웅으로 여겨 동료 장수들과도 자주 갈등했다.
황충이 후장군으로 임명되었을 때 불만을 표했고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을 때 그가 어찌 나와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자만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는 그는 만인을 능히 감당할 힘이 있었으나 교만으로 인해 단점을 드러내어 패망을 불렀다라 평했다. 실제로 형주 전투에서 동호와 조조의 협공을 가볍게 본 관우는 결국 여몽에게 생포되어 참수당했고 아들 관평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죽음조차 그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 민간에서는 그를 무성으로 모셨고 얼굴 붉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모습은 영원한 충의와 의리의 상징이 되었다. 삼국지연회에서 관우는 흔히 오호 장군의 으뜸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과연 그가 진정 최고의 장수였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조은의 지모와 용맹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맹자는 허울한 짓이 즉다즉강이라 하였는데 영광과 비극을 함께 지닌 관우야말로 그러한 호연지기를 지닌 인물이었다. 관우는 단순한 역사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어둠 속의 불꽃이자 폭풍 속의 산, 충의와 교만을 동시에 품은 인간의 상징이었다. 보름달 아래 그의 붉은 얼굴과 당당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속삭인다. 용기는 귀하나 겸손만이 영원히 남는다. 장비. 폭우 속에서 울부짖는 맹호 관우가 천지에 우뚝 선 거대한 산이라면 장비는 깊은 숲을 종횡무진하는 맹호였다. 그는 원초적인 힘, 거칠고 억누를 수 없는 기세 그 자체였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속장비, 자일덕은 불타는 화염과 같아 찬란히 타올랐으나 동시에 자신을 태워버리기도 했다. 그는 유비와 복숭아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은 맹장이었고 그의 포효는 적을 떨게 하고 백성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 초인적인 힘 뒤에는 거칠고 직선적인 영혼, 다혈질이자 폭발적인 성격이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장비를 수많은 전공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끌었다. 장비는 하북성 탁군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귀족 출신 장수들과 달리 그는 술장사와 도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자랐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전해지지 않으나 서기 221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와 문학 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관중은 장비의 키를 8척, 오늘날로 치면 약 1.85m로 묘사했다. 장대한 체구는 들판의 고목처럼 우람했으며 머리는 표범처럼 둥글고 눈은 불꽃처럼 빛났다. 큰 턱과 호랑이 같은 수염은 바람에 흩날리며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세상을 진동시켰다. 관우가 신과 같은 위엄을 풍겼다면 장비는 길들일 수 없는 야수의 광폭함을 드러냈. 그의 손에는 차갑게 벼린 장팔사모가 들려 있었으니 투박하고 무거우나 날카롭게 번뜩이며 그의 본성을 닮아 있었다. 전장의 말을 타고 나아가면 그는 회오리 바람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의 외침은 적의 혼을 뒤흔들었다. 연애는 이렇게 전한다. 머리는 표범 같고 눈은 둥글며 호랑이 수염과 제비턱, 천둥 같은 외침, 그 힘은 만인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장비를 만든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었다. 그의 거침없는 성정과 굳은 충의심이야말로 삼국의 흐름 속 그를 각인시켰다. 맹자는 말하였다. 부귀는 능히 그를 음란하게 하지 못하고 빈처는 능히 그를 흔들지 못하며 위무는 능히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장비는 이 정신의 화신이었으나 매우 거친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비, 관우와 함께 복숭아 동산에서 결의를 맺고 생사를 함께했다. 유비가 떠돌이로 고생할 때도 그는 곁을 지켰으며 화려한 언사 대신 창을 들고 몸으로 충성을 증명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장비는 우장군, 훗날 서정후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는 궁정의 의자에 앉아 정사를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 진정한 집은 바로 전장이었고 그의 외침과 창놀림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생의 무대였다. 백성들은 장비를 사랑했다. 단지 그 힘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불의를 미워했고 약자를 보호했다. 관우의 차가운 위엄과는 달리 장비는 거칠지만 인간적인 무장이었다. 그는 정밀한 계략이나 교묘한 술책보다 순수한 힘과 용기로 적을 무찔렀다. 가장 유명한 전공은 장판교 전투였다. 수만의 조조군 앞에서 장비는 단 수십 명의 병사와 함께 다리를 지켰다. 그는 장팔사모를 세우고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나는 장익덕이다. 누가 감히 나와 결전을 벌이겠는가. 그 함성은 하늘과 강물에 메아리쳐 조조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후걸은 그 소리에 겁을 먹어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조조조차 군세가 많음에도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는 단순한 힘의 승리가 아니라
장비의 기계가 천지를 울린 순간이었다. 그는 황건적 토벌, 적벽대전, 서천평정 등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웠다. 파서에서는 장합을 격파하고 마추와는 오십합을 겨루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의 기세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휩쓸었고 불길처럼 모든 것을 태웠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바 있다. 강하면 부러진다. 장비의 단점은 다름 아닌 다혈질이었다. 그는 병사를 자주 매질했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형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살해되자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맹세했다. 군사를 3일 안에 준비하라 명했으나 부하 번강과 장다리 기한을 맞추지 못하자 그들을 심하게 매질했다. 그날 밤 원한을 품은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장비를 습격하여 목을 베고 오나라에 귀순했다. 이렇게 장비는 전장에서 화려히 산화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삼국지의 진수는 그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장비는 용맹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성격이 급하고 포악하여 마침내 몸을 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이름은 여전히 백성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는 충성과 의리, 불의에 맞서는 강직함으로 기억된다. 오호장군 가운데 관우의 위엄, 조은의 침착, 마초의 호방, 황충의 끈기가 빛났다면 장비는 불꽃 그 자체였다. 불꽃은 세상을 밝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태운다. 장비의 생애가 그러했다. 짧지만 뜨겁고 찬란했다. 삶, 조은, 자룡, 구름 속을. 나는 용의 위용관우가 천지의 우뚝 선 산이라면, 장비가 깊은 숲을 누비는 맹호라면, 조은은 구름을 타고 나는 용과 같았다. 강인하면서도 침착하고 영웅적인 기계로 빛나는 존재였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애 속에서 조은, 자자룡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이 등장한다. 그는 비범한 용기와 맑은 지혜를 완벽히 겸비한 호장군으로 전장에서 유비의 강력한 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의와 헌신,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의 상징이었다. 조은은 하북성 정정연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은 무예 전통과 불굴의 정신이 깊게 뿌리내린 땅이었다. 그의 출생 연도는 확실치 않으나 서기 229년에 세상을 떠났다. 연애는 조은의 키를 8척, 오늘날 약 1.85m라 전하며 균형 잡힌 체격에 당당하고 늠름한 풍모를 묘사했다. 눈빛은 용과 같고 짙은 눈썹은 매처럼 날카로우며 광대뼈와 콧대는 매서운 독수리를 닮았다. 등은 산늑대처럼 단단했고 손은 원숭이처럼 길었다. 그는 무사의 기품을 갖춘 완전한 전사였다. 그가 휘두른 무기는 유연하고 날카로운 창이었다. 관우의 청룡 언얼도처럼 무겁지도 장비의 장팔 3호처럼 투박하지도 않았다. 조은의 창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교하여 그의 전투 스타일에 완벽히 어울렸다. 또한 그는 눈처럼 하얀 백마, 백룡마를 타고 달리며 바람처럼 전장을 누볐다. 연애는 이렇게 기록한다. 키 8척, 용의 눈에 짙은 눈썹, 넓은 얼굴에 고든 콧대, 늑대 같은 등과 원숭이 같은 팔, 백룡마를 타니 위풍이 당당하였다. 하지만 조은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무예와 지혜 그리고 충의심이었다. 공자는 말하였다. 지혜와 용기가 모두 갖춰지면 천하의 적수가 없다. 조은은 이 말을 완벽히 구현한 장수였다. 그는 처음 공손찬 휘하에서 활약했으나 공손찬이 천하를 도모할 기계가 부족함을 간파하고 그를 떠나 유비를 따랐다. 이는 그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조은은 한순간도 유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충의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났다. 유비가 그를 요장군에 임명했을 때도 조은은 교만하거나 거칠지 않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관우처럼 자만하지도 장비처럼 성급하지도 않았다.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치려했을 때 그는 국가의 원수는 크게 여기고 사적인 원한은 가볍게 보아야 합니다. 라며 만류했다. 비록 유비가 이를 듣지 않았으나 조은의 침착함과 통찰력은 전쟁의 경랑 속에서 드물게 빛난 덕목이었다. 그의 전공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은 208년 장판파 전투였다. 유비의 군세가 조조에게 추격당하던 혼란 속에서 유비의 아내 감시와 아들 유선이 길을 잃었다. 조은은 홀로 백룡마를 타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창을 휘둘렀다. 그는 수만의 군세 속에서 깃발들을 꺾고 50여 명의 장수를 베었으며 그 중에는 조조의 명검을 지니고 있던 하후은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유선을 구해내어 유비에게 바쳤고 유비는 감탄하며 말했다. 자룡은 온몸이 용기 그 자체로다. 조은의 싸움은 장비처럼 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전투는 번개처럼 날카롭고 바람처럼 유연했다. 그는 고함을 치거나
위세로 적을 누르기보다 치밀한 무예와 침착한 판단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여덟문 금쇄진에서도 그는 홀로 유선을 두 번째로 구해내며 충의를 몸소 증명했다. 적벽대전에서도 그는 제갈량 주유와 협력하여 조조의 대군을 꺾었고 서천과 한중을 평정하는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노년에 접어든 후에도 북벌에 참전하여 관중을 공략했으며 패퇴시에는 후군을 맡아 끝까지 병사들을 지켜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하후은을 베고 조조의 보검을 빼앗은 사건이다. 그 보검은 금빛으로 장식된 권위의 상징이었다. 조우는 그것을 차지했으나 사사로이 하지 않고 유비에게 바쳤다. 그의 겸손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애는 이렇게 전한다. 홀로 만군을 돌파하고 창은 번개처럼 날렸으며 장수를 베고 검을 빼앗아 위세가 천하에 떨쳤다. 관우는 교만했고 장비는 성급했다. 그러나 조우는 드물게도 침착함과 지혜를 지닌 호장군이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만심에 눈이 멀지 않았다. 유비가 익주를 맡겼을 때 그는 군을 엄정히 통솔하여 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228년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북벌에 나서 군을 지휘하며 끝까지 싸웠다. 제갈량이 철수를 명했을 때 조우는 친히 후군을 맡아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다. 그의 침착함과 용기는 적군조차 경외하게 만들었다. 노자는 말하였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여,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조우는 적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잘 알았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다투지 않았고 동료들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유비가 이릉전투에서 참패했을 때도 달려와 주군을 구해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조우는 22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관우처럼 전장에서 쓰러지지도 장비처럼 배신해 죽지도 않았다. 평온하게 생을 마치며 충의로 가득한 일생을 마무리했다. 유비는 그를 두고 용맹하고 충의가 완전한 호장군이라 칭송했고 제갈량 역시 그를 촉한의 기둥으로 여겼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여 자룡이라 부르며 완전한 무장의 표본으로 기렸다. 5호 장군 가운데 조우는 흔히 둘째 혹은 셋째로 꼽히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관우를 능가한다고 말한다. 단지 전공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끝까지 겸비했기 때문이다. 백령마 위에 올라 창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충의와 영웅적 기계를 상징하는 불멸의 장면으로 남았다. 그는 무성이라는 칭호도 천둥 같은 고함도 필요치 않았다. 그의 위대함은 묵묵히 끊임없이 헌신으로 드러났다. 마초, 무용이 뛰어난 호장군, 관우, 장비, 조운, 이 세 사람이 마초와 맞붙는다면 결코 지지 않거나 적어도 호각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충은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젊고 건장한 마초와 1대1로 겨루게 되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황충은 5호장군 중 마지막 순위에 위치하게 된다. 삼국지연회에서 마초와 그의 아버지 마등은 한수와 함께 서량 지방의 호족으로 등장한다. 처음에는 군사를 모아 장안을 공격해 동탁의 부하들을 토벌하려 했으나 불행히도 동탁군에게 패하고 서량으로 퇴각한다. 이후 헌제의 밀지를 받아 조조를 토벌하려 했으나 밀서가 누설되어 마등은 조조에게 살해당하고 마대만이 간신히 서량으로 도망쳤다. 이 소식을 들은 마초는 분노하여 한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 부친과 형제들의 원수를 갚고자 했다. 삼국지연회에서 조조는 서량의 마씨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를 경계했다. 적벽대전 당시 서서가 조조의 패배를 예견하고 탈출하려 했을 때 방통은 계책을 알려주며 서량의 마씨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짓말하라고 했다. 조조는 크게 동요해 서서를 동관방어로 돌려보냈고 덕분에 서서는 화공의 대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마초는 실제로 서량의 군벌들을 규합하여 조조의 반기를 들었다. 조조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서황, 허저 같은 명장들과 함께 출전했다. 동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조조는 여러 차례 마초에게 패하여 수염을 자르고 겉옷을 버리고 심지어 병사들과 함께 강에 뛰어들어 배를 빼앗아 도망치는 지경까지 몰렸다. 한 번은 마초의 창 끝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력만으로는 마초를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조는 책략을 사용했다. 그는 먼저 이간계를 써서 한수와 마초의 사이를 갈라놓고 차례로 각계격파하여 마초를 패퇴시켰다. 패한 마초는 서량으로 돌아갔으나 2년 뒤 다시 병력을 일으켜 조조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량 지방 관리들의 연합 공격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져 결국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다. 장로 휘하에 있던 마초는 여러 차례 조조를 공격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장로 휘하 장수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았다. 그러던 중 장로가 마초를 유비 공격에 파견하자 그는 곧장 유비에게 투항했다. 당시 익주몽 유장이 유비와 대립 중이었는데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하자 장하는 크게 동요했고 결국 유비는 혼란을 틈타 익주를 손에 넣었다. 이후 유비는 마초에게 서방 방어를 맡겼다. 이는 마초가 서량의 강족, 호족과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47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삼국지연에는 마초를 얼굴은 옷같이 빛나고 눈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호랑이 같은 몸집에 원숭이 같은 팔, 범의 배와 이리의 허리를 가진 장수라 묘사한다. 또 흰옷을 즐겨 입었기에 백의장군 감마총감하라는 별칭도 붙었다. 어릴 적부터 부친을 따라 전장을 누볐고 부친과 형제를 죽인 조조를 증오해 수차례 토벌에 나섰다. 이처럼 삼국지연에는 마초를 정의로운 영웅처럼 그렸으나 정사인 삼국지에서는 그와 다르게 묘사된다. 진수의 기록에 따르면 마초는 야심이 크고 성정이 포악했으며 계략에는 능하지 못했다. 즉 용맹은 있으나 지략은 부족한 장수로 평가된다. 조조 역시 마초의 지략을 가볍게 여겼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마초의 원군이 몰려올 때마다 조조는 오히려 기뻐했다. 장수들이 그 이유를 묻자 조조는 말하기를 관중은 광활하고 험준하여 적이 흩어져 싸운다면 이 인연은 걸려야 제압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군사는 많아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한 번의 전투로 몰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 것이다. 이는 마초가 아무리 많은 병력을 모아도 통솔력이 부족해 조조의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마초는 무용은 뛰어나나 지략은 부족한 장수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황충의 백발백중의 노장군 관우가 위험 있는 산이라면 장비는 맹렬한 표범, 조우는 구름을 가르는 용, 마초는 서량의 거센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충은 어떠한가? 그는 바람과 서리에 맞서 꿋꿋이 서 있는 오래된 활나무였다. 늙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하늘을 꿰뚫는 화살과 같은 존재였다. 삼국연애에서 황충, 자는 한순간은 노장이면서도 비범한 호장군으로 세월을 거스르는 힘과 신궁과 같은 궁수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5호 장군 중 가장 연로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의지와 만년에 피어오른 충성심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장수였다. 황충은 오늘날 중국 하남성 남양에서 태어났다.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으나 220년에 생을 마쳤는데 이는 관우와 같은 해였다. 노년까지도 전장을 누빈 그의 모습은 백발의 노장이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손은 굳세었으며 서 있는 자세는 천년 묵은 소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마초의 미려한 풍무나 장비에 거친 기세는 없었지만 황충에게서는 세월이 빚어낸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의 무기는 거대한 활이었다. 관우의 청룡오늘도 장비의 장팔 3호, 조운의 예리한 창, 마초의 날렵한 창술과는 달리 황충은 조용히 활시위를 당기며 전장의 판도를 뒤집었다. 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대신 그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정확히 목표를 겨누고 화살 한 발로 적장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삼국연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머리는 백발이 서리 같고 눈은 등불처럼 빛나며 큰 활을 당기는 두 손은 늠름하고 그의 자세는 거센 물결 속의 노장과 같았다. 황충은 젊은 시절 유표를 섬겼고 이후 익주의 유장을 위해 싸웠으나 크게 쓰이지 못했다. 세월 속에 잊혀가던 그가 다시 빛을 발한 것은 214년 유비가 익주를 정벌했을 때였다.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유비에게 귀순한 황충은 만년에 충성을 다할 기회를 잡았고 이후 후장군으로 봉해졌다. 늦게 피어난 충성심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219년 정군산 전투였다. 유비가 하후연과 대치하던 때 황충은 노장을 자처하며 앞장섰다. 그는 활을 겨누어 하후연의 목을 꿰뚫었고 이 한 발의 화살은 촉하니 한중을 손에 넣는 결정타가 되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고 사람들은 그를 백발백중 반당의 명공이라 불렀다. 황충의 충성심은 관우처럼 일찍이 길러진 것도 장비처럼 직선적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내린 한 인간의 선택이었다. 그는 세월과 경험 끝에 자신이 섬길 진정한 군주를 발견했고 남은 생애를 그를 위해 불태웠다. 하지만 황충 또한 인간이었다. 관우가 자만으로, 장비가 배신으로, 마초가 외로운 세월 속에 힘을 잃었다면 황충의 비극은
노년의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전사하자 분노한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보복전에 나섰다. 황충은 이미 70세를 넘긴 나이였으나 여전히 자신이 쓸모있음을 증명하고자 자원했다. 이릉 전투에서 그는 오나라 장수 반장의 손에 있던 청룡 언얼도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 관우의 무기를 되찾기 위해 홀로 적진에 돌진했으나 오히려 매복에 걸려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과다출혈과 노쇠로 인해 그는 세상을 떠났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황충은 늙어서도 용맹했고 활쏘기에 뛰어났으나 조급함으로 인해 죽음을 자초하였다. 황충의 죽음은 안타까웠으나 동시에 그의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비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노장이라 해도 기계는 여전히 청년과 같도다. 민간에서는 황충을 노장 백발백중이라 부르며 세월을 이긴 집념의 상징으로 기렸다. 비록 오호 장군 중에서 마지막에 이름이 오르지만 이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등장 시기와 나이 때문이다. 전장 한가운데서 백발이 휘날리며 활시위를 당기던 황충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는 관우처럼 신성하지도 장비처럼 포악하지도 조운처럼 완벽하지도 마초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황충은 다른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용기와 충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피어날 수 있다. 오호 장군,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은, 유비, 휘하의 명장일 뿐만 아니라 혼란한 삼국시대 속에서 타오르는 다섯 불꽃이었다. 관우는 위엄과 충의를, 장비는 직설적이고 용맹함을, 조운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완벽함을, 마초는 패기와 신속한 기세를, 그리고 황충은 꿋꿋한 의지와 날카로움을 상징한다. 각기 다른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며 그들은 함께 꺼지지 않는 전설을 써내려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성과 영웅의 기계, 그리고 인간적인 결점까지 모두 품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 지혜, 그리고 인생의 균형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남긴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든 나관중의 붓끝에서 탄생한 이 다섯 장수는 후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여러분은 오호 장군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충의와 용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삼국의 지혜와 함께 삼국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봅시다.